안녕하세요. 스펙스 끝판 토론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윤미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부터 600분이 넘는 분들이 이 방송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현안 진단에 대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판 토론인 만큼 토론의 정말 끝판을 보여주실 분들을 오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은요. 김종욱 교수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승찬 전 대변인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경 대변인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강서구청장 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요즘 다 정치의 가장 큰 현안이니까요. 17% 이상의 포인트 차로 승리를 했고 실시간으로 나오는 이 집계표를 보면서는 와, 거의 더블 스코어로 표가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전폭적인 지지 그리고 아주 매서운 응징 두 가지 성격이 있는 선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당선한 진교훈 신임 강서구청장 소감 내용부터 듣고 가시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 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 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지금 진교훈 구청장님 축하드린다라고 서울살이 30년 차 어디 사시는지 좀 궁금하신데요. 일단 축하 그리고 정말 기쁘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800분 넘게 9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 일단 김종욱 교수님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좋게 봤습니다. 어떻게 좋게 보셨나요? 다들 좋게 보신 것 같아요. 여기 앉으신 분들. 일단은 기분이 좋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1년 6개월 동안 계속 대통령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지만 그 비판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네. 근데 특히 이제 수도권 중에서 서울, 강서구에서 구체적인 지표로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민심 위반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지금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를 좀 판단한 기준이 됐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0대와 50대가 매우 동조화돼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한 것 같아요. 20대, 50대. 그러니까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보면 이제 그 사전 투표를 보니까 66대 31 정도예요. 사전 투표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볼 때는 20대부터 40대까지가 많이 나왔을 거라고 보이대요. 그러면 거의 더블 이상입니다. 근데 본투표는 46.46대 48.46대 47.12예요. 박빙이네요. 약간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이 좀 나중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결집을 좀 한 것 같아요. 전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좀 세대적으로도 이런 차이를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적어도 20대와 50대는 지금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나의 삶이 매우 어려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과 그다음에 현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하는 자들이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1년 6개월 만에 첫 지표여서 그리고 그 지표 자체가 상상했던 것만큼 드러났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었던 보궐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와닿았던 게 가장 확실한 여론조사 결과였던 것 같아요. 선거만큼 확실한 여론조사 결과는 없고 이 부분도 이제 선거하고 나오신 분들 상대로 누구에게 투표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결과물은 10%포인트 차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의 20%에 가까운 표가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방송 직전에 이게 국민의힘에 대한 응징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견제도 있지만 민주당이 잘해서라고 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쓴소리 던져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승찬 대변인. 네, 민주당이 잘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짜증도 많이 났을 테고 그리고 이제 당에서 당대표를 저는 독재자라고 평가하는데요. 독재자인 윤석열한테 이제 제물로 바치는
제 식구가 이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잘해서 됐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의 성적표라고 보이고요. 이 또한 또 민주당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 압도적 이제 압승을 했잖아요. 압승을 했는데 불과 1년 채 되기도 전에 다시금 이제 국민의힘에 혹은 대통령실에 책직을 들였잖아요. 네. 그 의미는 뭐냐면 민주당이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혹은 대통령실이 폭정과 그리고 국민 의견에 수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강서구민들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한 매질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또 이경 대변인님은 지금 민주당의 상권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과의 소통도 그리고 당 분위기도 가장 생생하게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인가요? 어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이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선거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가 항상 늘 얘기했던 것이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을 대리해서 정치인들이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번에도 메시지가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히려 저희가 좀 비판받았던 게 뭐였었냐면 네. 선거 운동할 때 왜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심판 피켓이 아니고 민생 피켓을 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생 피켓을 든 그 전략이. 민생 피켓을 드는 것이 지금 현재 정권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네. 같이 맥락이 통한다.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민생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 비판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피켓을 저희는 들었던 것인데 또 일부에서는 왜 심판이라는 피켓을 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건 정치인들이 특히 야당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도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한다면은 역으로 너희들은 심판받을 그런 대상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라는 대답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민생 피켓을 들었다라는 거고 우선은 기초단체장이 전국에 226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니 총선으로 만든 것은 대통령입니다. 미니 총선으로 만든 건. 근데 국민의힘 측에 이제 국민의힘 측의 다선 의원들이 방송 나와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것을 민주당 측이 마치 정권 심판 총선으로 만들었다. 그 구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누가 더 지도부가 더 먼저 나갔는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좀 더 빨리 나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국민의힘 측의 현장에서 지도부가 훨씬 더 먼저 나갔었어요. 뭐 나경원하고 안철수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와서 핑계를 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고요. 지금 보면은 정말로 국민들께서는 현 정부에 심판할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심판을 했다. 일례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제가 어제 저희가 이렇게 좀 개인 방송을 이제 그 여성 정치인들 개인 방송을 했어요. 홍보를 막 대대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끼리 그냥 하는 방송이었는데 보통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시거든요. 동시 접속자 네. 수요. 어제는 엄청났습니다. 그렇군요. 엄청났습니다. 어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저희가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풀어보자 1시간 동안 그런 거였는데요. 벌써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심판을 하고 그리고 국민이 심판한 것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들어오셨지. 근데 이 상황에서 국민은 기분 좋을 수 있지만 민주당은 기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엄중하게. 근데 제가 잠깐 그러니까 네. 저는 정무적인 메시지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쁨은 기쁨대로. 뭐냐면 어떤 선거가 예를 들면 잘해가 투표 주는 게 어딨어요 국민들이 못하니까 표 안 주는 거거든요. 선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또 지켜보면 정무적인 그러네요. 메시지는 알겠어요. 네.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당이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즐길 필요도 있어요. 또 하나는 계속 민주당이 역풍, 안정성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역풍이 불지 않을까? 아니 일을 잘하는데 왜 역풍이 불겠어요? 그리고 국민이 분노하는데 같이 분노하면 왜 역풍이 불겠어요? 근데 역풍이 불까봐 안정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전 이해는 해요. 근데 국민, 민심이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인텔리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국민이 분노하면 같이 분노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는. 대신 그 분노가 예를 들면 그들의 마음으로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나의 정무적인 메시지로 분노하면 화나죠. 저 인간이 저거 내가 화나는데 지금 저거 나 활용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진심으로 분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 저는 반론 기다리고 있어요. 정무적인 메시지는 이해하는데 너무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정제된 메시지를 내고 예, 계시다. 왜냐하면 우리. 대중은 막 사람 움직이는 거잖아요. 아. 꿈틀거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꿈틀거림을 추동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이게 너무 들썩이지 마 이러는 것 같아서 거꾸로가 아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좋으신 전 지적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금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해야 된다.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민주당이 분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안 드렸어요. 근데 그런 뜻은 민주당이 그런 뜻은 잘했느냐라는 아닌 걸로. 질문에 네. 민주당이 잘해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역풍 얘기 좀 드릴게요. 민주당 내에서 역풍 맞는다. 저 진짜 많이 비판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 역풍 맞는다라는 것은 이번에 우리가 선거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역풍 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가결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이 29명, 기권까지 포함한 39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책출해야 된다라는 당원들, 지지자들의 어떤 원성이 있었어요. 그 목소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걸 하면 역풍이 분다. 이런 얘기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하나 더, 한동훈 탄핵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역풍이 분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역풍은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풍이라는 단어는 이런 소재거리에 사용하는 것이지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역풍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든지 반론하시는 좋은 뜻으로 말씀을 반론의 드렸는데 반론. 좋은 뜻으로 좋은 이해하죠, 자리니까요, 뜻으로. 오늘은. 아니 저는 저도 이제 중간에서. 이경 대변인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김종욱 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뭐냐면 결국은 민주당이 할 수 있을 때 너무 신사 같아요. 너무 이제 차려진 밥상이잖아요. 예, 차려진 밥상이고 국민들이 요구가 있는데 오로지 당리당락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희룡 이제 서울 양평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고 있으면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이 없어요.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김종욱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제 분노에 같이 분노하고 그러면 국민은 분노할 수 있지만 국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법이거든요.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지선 때 제가 이제 패배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안정이었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안정이었어요. 노인복지,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그동안 지속돼 왔던 정책 그리고 민주당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세웠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뭐를 내세웠냐? 민생을 내세웠어요. 민생의 프레임을 내세웠는데 부동산을 내세웠어요. 재건축과 재개발을 내세웠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동산 이슈가 되고 국민들이 팍팍해지니까 삶이 팍팍해지고 국민들은 집 자체, 부동산 자체를 자신의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파고들면서 이슈를 선점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민주당은 야당이면서도 안정감을 선택을 했고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가 주는 메시지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아닌 민주당에 주는 게 크다. 사실 그냥 일반적인 분석을 봤을 때요. 강서구청 선거만 놓고 보면 내년 총선은요. 지금 한다고 그러면 민주당은 다시 180석입니다. 표 계산 논리로 봤을 때. 네. 그렇잖아요. 네. 강서에서 18%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지만 네. 지난번 총선에서 18% 앞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국민적 여론이 강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동일하게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했을 때는 180석 내년
총선이 지금 이루어진 다음에 180석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의 책직은 언제든지 다른 곳을 향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진짜 아까 말씀 잘하셨잖아요. 어떤 게 지금 국민들의 니즈가 어떤 거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민생과 연결시켜서 국민의힘보다 앞서서 이슈를 선점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은 보일 때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의견 주시는 분들도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토모님께서는 자만 금지라고 올려주셨지만 또 레몬트리님께서는 야당의 역풍이란 게 어딨냐 또 이렇게 의견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민주당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경랑에 휩싸이고 있는 건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했다는 워딩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오전에 했다라는 말입니다.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갖고 대단히 유체이탈 화법이다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고 본인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냐? 누가 누구한테 지시를 하느냐? 이런 논평들을 많이 하시던데 대통령실의 이런 스탠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분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신 거예요? 어디일까요?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아니 국민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심판을 했는데 대통령이 교훈을 찾아 어떤 교훈을 찾겠다. 더 골 때리는 건 대통령실 관계자예요. 무슨 구청장 선거 하나를 갖고 충격을 받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무엇이든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그렇게 예를 들면 결과를 내놓으면 우리가 일을 못했구나라고 해서 겸손하게 진짜 그야말로 충격을 받아서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반적인 기조인 거고 국민을 대하는 자세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3개월, 그러니까 유죄 판결 받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사면 복권해서 야, 너 이제 선거 나가도 된다라고 만들어줘서 그것도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이 뽑아서 경선에서 뽑아가지고 내보낸 사람이 완전히 만방으로 졌으면 대통령이 내 잘못이다 진짜 내가 왜 저 사람을 갖다 사면을 시켜서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질문을 던져줬는가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으면 그렇게 하는 게 진리예요. 그 진리가 선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누구 잘못이냐? 강서구 유권자들의 잘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교훈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안 변하는구나. 뭐래도 이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어요. 안 변할 때는 강제로 변화시키게 하거나 강제로 내려오게 하거나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우리 국민들 보고 당신들 참고 살아. 민주주의는 제도이기 때문에 5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잖아. 그러니까 잘 참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 진짜 절망적인 삶이잖아요. 그건. 저는 그래서 이 유체 이탈 화법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국정 운영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 방식대로 가겠구나. 그렇다면 내년 4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6개월 동안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국민에게 의미 있는 행보, 대안적 가치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두 개의 박자가 맞으면 내년 4월 선거는 되게 의미 있는 선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힘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더 이상 믿지 마세요. 대통령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하시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아니 뭐 이게 김종욱 박사님께서 상당히 차분하고 네. 이렇게 전투적이지 않잖아요. 또 논리적이고. 전투적이실 때 또 엄청 어마어마하게 전투적이세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평가하는 건 상당히 논리성을 갖고 있잖아요. 논리로는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가 안 먹히는 분이 뭐 분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다라는 거에는 뭐 대부분이 국민들 60% 이상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거고요. 윤석열의 리더십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리더십이란 게 있나? 있죠. 네. 네. 과거 지향형 리더십을 갖고 있다. 과거 지향적.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박정희와 전두환의 리더십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리더십은 뭐냐면 국민을 하나로 두는 게 아니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개인의 권력으로 분리를 시켜서 사회적 콘크리트라 할 수 있는 연대를 깨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권력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국민들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이런 전략들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 힘에는 또 무소불위의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권력을 검찰을 통해서 이뤄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절대 사과하거나 반성하거나 이런 것들을 국민이 기대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21세기 대한민국,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이런 대통령이 5년을 할 수 있게끔 그냥 둬야 되느냐. 국민적 요구는 그게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좀 더 국민들이나 국민들의 요구가 더 거세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권에 있는 입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총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예. 저는 진짜, 아까 안 변한다 말씀을 주실 때 윤석열 대통령.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안 변하는 것일까 아니면 변하고 싶은데 못 변하는 것일까? 자 보세요. 공부 안 아주 하는 못하는 거냐, 20점, 거냐. 30점짜리 네. 학생한테 야 너 좀 100점 좀 맞아봐라. 그럼 어떡해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또 그 학생이 선생님 말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그나마 좀 올라갈 텐데 60분 수업에 59분을 자기가 떠들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 어떻게 학생이. 네, 그러면 어떻게 성적을 올리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대통령, 국가 지도자, 리더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검사입니다. 이분은 아직도 검사예요. 그래서 아까 전략도요. 이분은 전략이 없어요. 지금 전략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김기현이 김태우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기할 때 한 라인이라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자 여기 이 책임 내 책임 아니야. 이거 대통령 책임이다. 그런 의도가 있는 이거를 발언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러니까 김기현, 김태우는 한 라인입니다. 그러면은 김행, 김건희는 20년 라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퇴했죠. 한 사람은 낙선을 했고 한 사람은 사퇴를 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되게 이상하게 기류가 흐를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퇴. 그러네. 네. 임명직 당직자 이거 이런 두 가지로 표현을 해석이 돼요. 쓰더라고요. 예, 예. 누구는 꼬리자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임명직 당직자는 누구 사람들일까? 대통령 사람. 대통령 사람들이죠. 김기현 대표가 비공개 회의 때 이거 일괄 사퇴해라 잘라버리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꼬리 자르기보다는 대통령이란 것을 이제 자기들이 총선에 이제 살아야 되잖아. 이제 국회의원들은 총선에 본인들이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김기현 당대표가 대통령 자르기를 이번에 살살 시작하는 것은 아닌가. 좀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임명직 당직자면 당의 사무총장 뭐 이런 직책인 거죠. 그러겠죠. 예. 네. 그래서 이철규 선출직이 아니니까. 사무총장이 약간 볼멘 소리로 나는 메신저 역할만 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도 있죠. 그럼 누구의 메신저 역할을 했냐? 그렇죠.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그 책임을 대통령한테 전가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진단해 주신 대로 오늘 나온 말은 교묘하게 좀 살펴보면 변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 추구를 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에서는 쇄신은 어렵겠구나라는 단초를 볼 수 있는데 일단 당은 경랑 속에 휩싸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김기현 지도 체계가 계속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도 의견 올려주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아마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으셔서 당연히 그러겠지만 재미지겠다. 극혐의 힘. 이렇게 극혐의 힘 아주 재미지고 있다. 그리고 뭐 김기현 대표 종신 당대표 가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이 분란의 마침표를 못 찍는데 김기현이라는 하나의 이제 변수가 놓여 있다라고 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김기현 당대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러나지도 않을 수 있겠죠. 너무 총선이 또 본인이 분도 쇄신한다면서요. 본인이 분도 쇄신한다는 건 저기 계속 그만 안 두겠다는 나를 얘기잖아요. 중심으로 그렇죠. 쇄신을 하다가 어떤 뼈를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뼈라도 갈아가지고 계속 뭔가 좀 만들어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를 지면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그러니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이 정도의 패배를 당하면 당은 제가 볼 때 거의 패닉 상태일 거예요. 특히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정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망적일 거예요. 6개월 동안 어떤 반전이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반전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심부가 그 여지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 비대위를 요청할 거예요. 비대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비대위에 누구 앉힐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누구죠? 저 통일부 장관 했던 용산에 권영세 권영세. 장관을 안 친다고 해서 이 비대위가 혁신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저부터 유승민 정도는 안 치거나 이준석 정도는 안 쳐야 야 쟤네 정신 차리나 본데 바뀌나 본데 할 텐데 이걸 못 세우는 거잖아요. 비대위는 기본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사람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비대위로 갈 수 없어. 그러면 김기현은 살아남아야 돼. 껍데기죠. 거의 샌드백이죠. 두드러 맞는 거죠. 뭐 김기현 당대표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알맹이들을 갖다 다시 또 자기 사람으로 채우겠죠. 두 번째는 그 요구가 나올 거예요. 대통령과 관계를 재설정해야 된다.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의 얼굴로 그러니까 벌써 직접 통화하는 김태우를 내보냈는데 저 정도가 나왔으면 대통령과 관계를 멀리 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거예요. 이건 매우 절망적인 내부의 뭐랄까요? 놀라운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낸 거겠죠.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해야 되니까 늘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 같고 또 내부에서 아마 험지로 가라라고 윤핵관을 공격하거나 중진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내부에서는 제가 볼 땐 이 정도 일부 정도만 그렇게 하면서 이걸 좀 정리하면서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런 면에서는 아마 지금 체제를 그대로 두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두 가지잖아요. 혁신위로 갈 것인가, 총선 체제로 갈 것인가. 그래서 부터 혁신위도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아요. 혁신위로 가면 혁신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인물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전 그럼 제가 볼 때는 총선 체제로 갈 거라고 봐요. 과도기 전에 총선 체제로 가서 자 이제 선거니까 단합하자. 다른 거 하지 말자.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은 더 분통이 터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저쪽은 계속 지금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요. 생각을 달리하는 게 너무 우리 박사님께서 논리적으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 집단을 논리적이라고 너무 산정하고 그리고 윤석열을 너무 논리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예측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오로지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내년 총선에서 내 친위 세력들을 구축할 것인가. 지금은 다 수혈해 온 상황이잖아요. 뭐 윤핵관이라지만 기존의 정치인들을 수혈한 입장에서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앉힐 것인가. 그래서 이제 비대위 나 혁신위는 저는 가기가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까 임명직 당직자들 이제 물러나게 하는 요인도 뭐냐면 대통령실과 일정 부분 이게 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소통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이철규 같은 사람을 자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메신저를 어떻게 잘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은 거고 일종의 정치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결국은 임명직 당직자들 해임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되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김기현 체제를 끌고 갈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김기현 말고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당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강서구에서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거에 패배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혁신적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 명령에 따를 수 있는 김기현. 어떻게 만든 자리예요. 나경원 날리고 유승민 날리고 이준석 날리고 온갖 사람들 안준석 날리고 다 날려서 김기현이라는 허수아비를 갖다 앉힌 거잖아요. 앵무새를 갖다 앉힌 거기 때문에 만일 김기현 체제를 바꾼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런 호의 세력들, 친위 세력들을 이번 총선에서 공천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최소한 교섭단체 이상은 20명 그리고 많게는 50명까지는 내가 원하는 정말 나를 믿고 따르는 호의 세력들로 구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한테 이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요. 왜냐면 이영채님이랑 공주님이
부승창님의 정확한 분석, 뭐 진짜 정확합니다. 이렇게 의견 저랑 주시고 생각이 계셔서 똑같은데 갑자기 뭐가 다르다 좀 아니, 너무 논리적이잖아요. 덜 논리적으로 정확하다 부승청 박사 엄지 척척척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 시간에도 3,500분 이상 저희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유승민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혹시 당에서 비대위나 이렇게 했을 때 모시면 어떻게 하시겠냐 했더니 그럴 리가 없다라고 잘라 이야기하면서 그게 KBS 아침 라디오 프로였는데 이 프로가 12월까지 계속된다면 내가 나와서 내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까지 그 프로가 약간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전제에서 약간 반농담조로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 이경 대변인님도 지금 다 부정적인 의견 주고 계시잖아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쇄신과 관련해서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계도 계속될 것이다. 일단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혁신위를 세울 동력과 인물도 없다. 이 상황에는 공감하시는 거죠? 이 진단에. 그 두 분 말씀, 그러니까 두 박사님의 말씀에 저 공감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석사가 전 박사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김기현 체제는 전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계속. 이럴 만한 사람이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비대위든 당대표를 뭐 바꾼다든 이렇게 되면은 더 복잡해집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저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그쪽에서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러냐? 우리 지금 TK, PK 중진 의원들 험지 출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험지라는 것은 수도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험지가 정말 심각한 험지가 됐습니다. 그럼 안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그들은 내부적으로 나눠 먹게 하겠죠. 적당한 선에서 험지를, 그러니까 그전에는 왕창 가는 거고 그 TK, PK에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다 다 넣겠다라는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반반씩 나눠 먹는 것으로 내부는 정리를 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내부 정리가 안 되면요, 분열입니다, 그때는. 그때는 분열인 거고, 국민의힘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손절한 것처럼 방법이 없으면 본인들의 공천권이 달려 있으면 방법 없으면은 지금 윤석열이 그 사람들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이 봤을 때도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라고 볼까요? 아닙니다. 공천권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인데 내 공천권을 빼앗긴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할 수밖에 없다. 손절을 안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적당히 나눠 먹기로 끝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국민이 이 상황을 보셨을 때 다 분석하고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다음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은 뭐 그렇게 좋은 결과는 얻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어를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험지가 아니고 사지입니다. 사지가 됐어요. 그래 사지로 써먹을게요. 아니 그러면 험지를 사지로 만든 건 사실 국민의힘이 자초한 야, 거예요. 이거 최초의 사지 섬지를 사지로.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김종욱 이게 아무 약간 상관없어요. 특허라도 얘는 다 저희 있었던 이거 다 아니요, 저 있었으니까. 방송 마치자마자 제가 페이스북에 바로 제가 사용할 겁니다. 맞아요. 아니 우리 여기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 계속 댓글 올려서 네. 너네들이 정치를 잘 해봤어? 뭐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런 질문이 있었나요? 야 이준석도 맞추고 변희재도 맞추고 얘네들은 뭐 했어요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개표 방송을 제가 어제 했는데 개표 방송을 할 때 제가 딱 한 게 54대 36이 될 거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좀 약간은 좀 내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 저희도 잘 맞출 수 있어요. 이준석만 맞추는 거 아닙니다. 변희재만 맞추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조금씩은 맞습니다.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종욱 박사님. 여기 지금 다. 두 박사님만 하시죠. 석사 빠질게요. 저는 이 통계학을 안 해봐서 뭐 그런 쪽에 뭐는 일가견이 없고요. 다만 이제 안보적인 관점에서 연결을 좀 시키고 싶어요. 네. 이 짧은 기간에 강서구청장 선거의 그런 아픔을 극복하고 다음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겠다.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보면 국정원이 동원되잖아요. 국정원이 하필이면 선거 전날 이제 개표와 관련된 부정선거 해킹 가능성을 언급하고 그러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이제는 대통령 선에 머물렀던 것들이 이제 신원식 장관이 임명되고
그다음에 합참의장 국감에서까지 얘기하면서 이제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 예, 효력 정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이스라엘 하마스 얘기를 하면서 이 효력 정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줘. 이제 감시 체계의 공백, 감시의 공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9.19 군사 합의할 때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면서 감시 자산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해서 다 보완을 시키고 그걸 계획상에 넣고 해서 실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옳거니 하면서 안보 라인들이 전부 나서서 9.19 군사 합의 이제 효력 정지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국지전이 됐던 뭐가 됐건 북한에 기대는 게 있다. 북한에 기대는 게 있어서 이거를 이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정권이요. 예. 예, 그래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당장에 휴전선까지 우리의 이제 감시 자산을 띄우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띄우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북한이 봤을 때는 이거는 위기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공격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또 북한도 똑같은 행동을 할 거고, 그럼으로써 이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거를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입장에서 북한 변수를 가지고 뭔가를 노려보겠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럼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라는 운을 계속 띄우는 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그럼요.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우리 군사력을 이제 밀어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비행금지 안쪽으로 올려보내겠다라는 거고, 그것의 이제 명분은 이스라엘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런 명분을 갖고 있는데요. 전혀 다르다. 9.19 군사합의에서 우리 감시의 공백은 전혀 지금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장관이나 그리고 이제 합참의장이 주장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 예. 그래서 이걸 올리면 북한이 대응할 테고, 그 다음에 다시 북한의 대응에 우리가 맞대응을 할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보 딜레마 상황에 빠질 테고, 안보 딜레마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우발적 충돌이고, 이게 총선 전에 일어나면 국민의 입장,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총선에 있어서 이슈 전환에 성공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권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갈 수도 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까지 그래도 전 대변인실에 있으니까 뭐 새벽에 눈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맨날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진짜. 정치적인 의도? 처음에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인 의도가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앞서서 무능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분은 철학도 없어요.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이 아예 저는 정말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왜 선거에 출마했었지? 뭘 하려고 하지? 라고 했을 때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된다? 이거 생각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 이번에 한 일예로요. 국감장에서 나왔던 것은 일예로 서울 양평 이번에 지금 이렇게 북한하고 논란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지금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지금 강상면으로 갑자기 15년 이상 논의됐던 게 틀었잖아요. 이거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가 일대의 땅이 정말 다 있는 곳으로. 근데 거기에 지금 휴게소가 하나 있었어요. 종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휴게소에 한국도로공사가 투자를 85%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연 민간 투자를 바꿔요. 갑자기 올 8월 달에. 네, 이상하죠? 15%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민간 투자는. 이런 경우가 고속도로에서 이런 휴게소는 처음입니다. 유일한 곳이에요. 이거 누구 준지 아세요? 대통령 대학 동문회사가 이거 가져가요. 그렇군요. 이번 네. 국감에 또 나왔던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국감에 이거 하나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진짜 이거 비즈니스 아닙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에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북한하고 무슨 관계, 민생 전혀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큰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 아예. 큰 그림이 이 철학이 사람은 철학이 비즈니스죠. 없기 때문에. 이분은 비즈니스가 뭐 큰 그림- 그림인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패밀리 비즈니스 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나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원래 총선 선거라는 걸 시쳇말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지난 대선 하면서 후보 때 그런 얘기 뭐 했습니다. 상대 후보를 좀 겨냥하기 위한 뭐 맥락에서 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고 계세요. 실제로 2.8 전쟁이라고 하는데 남북한 대치 상황을 우리는 머리에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고 계속 뭐 선제 공격이다 뭐다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서 불안감도 커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 나누고 있는 와중에 3,800분, 4,000분 가까이 접속해주고 계시고요. 공주님이 5만 원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큰 돈인데. 경제도 안 좋은데. 아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정확하고 시원한 분석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이게 후원을 해주셔서 더 격려가 되는 것 이번에는 같고요. 어떤 박사님이 분석이 시원했는지. 척척 박사님. 그리고 이경 대변인님에 대해서는 박사 같은 석사다. 이런 댓글이 계속 아유, 올라오고 어떻게 너무 크게 있습니다. 웃었네요. 네. 예. 이거는 좀 사담이지만 이제 부승찬 대변인님께 혹시 부영기 아느냐 너의 친구 부영기? 이런 질문도 올라왔고요. 혹시 부영기님 아시나요? 친구세요? 부연기요? 예. 부연기는 아는데. 누구나 진짜 꽃 친구. 아이디 쓰시는 분이 제주도의 친구 부영기. 예. 그래요? 그래서 언급해 친구분이 들어와 주셨어요. 계시는가 보다. 예, 아. 그래서 왠지 와.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소개해드리길 아. 잘했네요. 그냥 전화 통화하세요. 전화번호는 없어요. 전화번호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친척 아니요라고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부영규 아니에요? 부영기가 아니고? 제가 적을 때 부영기라고 적었는데 한번 다시 아니, 찾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네. 지인 찾기예요 지금. 아이러브 스쿨 느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예, 이상가족 우리 이상가족 상봉도 막혀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할 생각이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김정욱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 중에 험지가 아니다 사지. 네. 그래서 이 표 분석을 강서구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오면 네. 대통령 선거 때 2%포인트 차로 졌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리고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2%포인트 차로 김태우 후보가 이겼고 4%를 좀 올렸던 거죠. 네. 이게 17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전통적인 험지였다. 이 논리는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말씀 들으니까 지난 서울, 부산 재보궐 때도 완전 민주당이 참패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책임을 다른 남 탓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더 본인들이 바뀌거나 쇄신할 동력이 거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백 PD님이 저희 프로 이제 백 PD님이 오히려 참패를 했으니까 보수가 더 꽁꽁 집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 항목 넣어주셔서 그럴 수도 있을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봤는데 네. 강서가 이제 가불병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을 지역이 원래 이제 그 국민의힘이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갑하고 병에 비해서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셨어요. 50%가 넘어요. 강서 투표율이. 을의 경우는. 그리고 지지율도 더 높습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을 최대한 결집한 하나의 사례가 강서 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제가 알기로는 18~5%가 차이가 났어요. 강서 을에서도. 그러니까 이거가 의미하는 건 되게 큰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라는 건 알 수 없는 거고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의힘이 막판에 집중적으로 아마 강서 을에 집중했을 거라고 좀 봐요. 근데 이 지역에서도 이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건 적어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30-30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머지 30% 정도가 이제 중도층인데 그럼 중도층이 뭘 요구하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소위 심판과 분노가 훨씬 높았다는 건데 그 흐름이 변하려면 심판인 대상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심판의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이 정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변할 것 같지 않거든요. 변화하지 않는데 유권자가 변할 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려면 적어도 윤 대통령 스스로가 진짜 그 머리를 바닥에 박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진짜 철저한 혁신을 해도 제가 볼 때 힘든 판인데
그러지 않는 상황인데 보수가 결집한다. 그러니까 뭐를 결집하죠? 민주당이 이기는 걸 도대체 참을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민주당은 2번 정도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대선에서 심판받고 지방선거에서 심판받고 정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건 현 정부예요. 근데 뭘 심판을 하겠어요, 민주당은? 좀 그렇다면, 그러니까 민주당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만, 소위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셔라 그냥. 뭐 치려고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아니 여기 아까 사지, 험지 얘기해 주셨으니까 JK님이 약간 엄지척 이런 표현 저희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험지척, 사지척 이렇게 또 라임을 맞춰서 올려주셔서 재밌어서 좀 예,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이 선거 국면에서 또 급부상한 인물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뭐 지금도 엄청 날선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안철수 대표랑도 그렇고 뭐 당에 대해서 쓴 소리를 넘어서 거의 뭐 아주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 부대변님 보시기에 이준석 대표 공천은 줄까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주겠어요? 아, 줄 수도 없다. 공천 안 줄 거다. 김병민이가 이제 참 괴롭게 됐죠. 너무 이준석 싸웠죠. 전 당대표가 18% 차이가 날 것이다 했는데 또 김병민 그 전 대변인이 나와갖고 사이비라고 또 사이비 뭐부터 시작해서 아유. 막 그랬었거든요. 해당 행위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을 공천 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 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글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팬덤이 그래도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당내에서. 아, 당내에서요. 네. 결국은 당내에서는 당내의 그 의견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부글부글하죠. 완전히 그냥 그 야당 편의 선거잖아요. 어찌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야당 편에 섰기 때문에 이런 분을 공천을 주는 건 저는 진짜 어렵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분당 얘기도 하고 네. 신당 창당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이준석 대표는 개인기로 저는 뚫고 가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생각이 정치적인 개인. 예, 개인기로 뚫고 가고 총선에서 살아올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꼭 국민의힘 타이틀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출마해서 네. 생활에서 이제 원내 진입할 수도 있다. 예. 예. 그러면은 뭐 이준석은 진짜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 되는 거죠. 예. 이준석 대표 하여튼 대단하더라고요. 홍준표 시장이랑도 이제 설전을 벌이는데 홍준표 시장이 뭐 좀 그만하라 뭐 이렇게 꾸짖고 하니까 내가 대구시장 선거 나가면 나는 된다. 당신이 노원병에 오면 당신은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맞아요, 또 그래서 참 이거는 타고난 뭐 말빨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던데 이럴 네. 게 없잖아요, 지금. 이럴 게 이준석 없으니까. 전 아직 대표는. 지금까지는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직 말고는 국민의힘에서 얻은 게 없잖아요. 국민의 어떤 지역구에서 선택을 받은 바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럴 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8%포인트는 뭐 잘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대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또 되게 대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열어놓지 않고 준비하면 어디 가겠다는 말입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 불러주면 어디든 가겠다. 그 부르는 것이 당이 부르든 지역이 부르든 가겠다. 이준석 대표 말 잘하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뭐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향해서 그 비판하는 목소리는 그래도 그 정도 목소리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제가 민주당 이제 대변인실에 있는 네. 제 입장에서 옳은 소리라고 생각하면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의 것을 옳은 소리 들릴 것인가? 얼마나 그게 듣기 네. 싫을 것이냐. 아니 네, 뭐 참고로 네.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경 대변인께서 결국은 민주당에서 팽을 당해갖고 나가서 이제 뭐 어떤 정치 패널을 하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막 그냥 눈에 열대와 탁월하다고 같이. 예, 이럴 거예요. 말씀 네. 잘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또 민주당의 그 생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비판한다? 이준석 같이 하죠. 더 아프고. 아니, 그러니까 더, 대단한 건 아닌데 어찌됐든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으로도 저는 살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런 들어요. 상황에서 당을 옹호하면은 오히려 더 팽당합니다. 맞아요. 그럴 그런 때는요, 상황에서. 막 더 지져야 돼요. 음. 이준석 대표는 잘 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전 당대표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이 양반이 관운이 없어요. 아. 근데 다른 건 좋은데,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도 관운 없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근데 이번에 있으면 어떡하? 이번에 있을 수도 있죠. 10년을 냈어요, 정치도. 이준석 벌써? 나도 10년 이상 했죠. 왜냐면 박근혜 퀴즈로 등장한 거니까. 벌써 말씀한 그렇게 당대표까지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 국회의원은 안 돼. 매번 할 때마다 안 돼요. 안철수랑 붙어서 떨어지지. 이 잘 나갔던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천을 안 준다. 그럼 어디 가겠어요? 그럼 대구 가겠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잖아. 대구 가겠다. 근데 대구가 가만히 있을까? 이준석 뽑아줄까? 대구는 안 뽑아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예를 들면 본인이 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관운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본인은 하고 싶겠죠. 그거 하려고 들어온 건데 야 근데 이게 판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전국 인지도와 지역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선거 네. 준비해 보시면. 저는 중간, 그러니까 대한민국 중간인 대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릅니다. 예, 아예 좀 다르게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국 인지도가 상당히 높죠. 근데 본인이 지역을 선택하겠다? 그것도 대구로 가겠다? 그거 바닥부터 처음 시작해야 됩니다. 본인이 후보가 아니고 당대표로 내려갔을 때와 진짜 후보로 내려갔을 때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경험해 보면은 그 뭐 좀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사지로 가면 되잖아요. 강서구. 우리 좀 사지 척척. 마수이신 이경 대변인이 좀 가르쳐 주세요. 마수로서 이렇게 정치를 해야 돼 이렇게 좀. 제가 알려주시면. 오늘 새벽에요. 네. 통장님들이 관광을 가시는데 인사. 새벽에 인가. 차를 끌고 새벽에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차를 끌고 가서 인사드리고. 아이고. 네, 그리고 또 기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아이고. 정말 달라요. 그분들이 다른 데서 방송에서 봤어요 이러셨던 분이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국회의원 계시고 또 출마하시겠다는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분명히 저를 보고 막 반갑게 인사하셨던 분들인데 악수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이러고 계세요. 네, 다릅니다. 그 그리고 기류가. 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뒤에 오셔가지고 명함 새로 나왔으면 하나 주세요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호불호 가봐야 돼요. 노하우도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저 걸어 다닐 때요. 발로 안 걸어 다녀요. 무릎으로 걸어 다녀요. 그게 노하우인가요? 아니 이제 이경 대변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네. 이준석은 차려진 밥상. 네, 이 네. 말을 좋아하는데 차려진 밥상 위에서 숟가락만 들었어요. 그동안은. 근데 맛있는 밥에 반찬에 고깃국에 이렇게 먹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당대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줬던 건데 지역은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요. 지역은 조금만 고개 안 숙이고 아까 무릎으로 걸어 다닌다고 했잖아요. 무릎으로 걸어 다니지 않으면 있잖아요. 저거 좋게 봤는데 개판이구만. 이게 또 구전이 엄청 빨라요. 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런 문화가 있어갖고 구전이 엄청 빠른다고요. 그럼 그렇군요. 조금만 잘못해도 휘청휘청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준석도 지역 정치를 조금 배우면 지금보다는 겸손해지지 않을까. 지금이야 뭐 완전 뭐 하는 얘기마다 다 들어맞고 그 다음에 막 팬덤 현상 일어나고 하니까 스스로 이제 결승선이 다가온다 생각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을 했지만 출발선까지는 잘 올라오는데 결승선을 통과를 이 못하죠. 말씀이 절망적인데 그래도 지역구 선거를 2번이나 한 양반인데 그게 지역을 안 잘 된다고 모른다. 그러면 지방. 죄송합니다. 지방을 잘 지방을, 모른다. 지방, 대구 지방. 얘기가 출마에 아니 뭐 나오니까. 지방 대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군요. 본인이 서울에서 그냥 바람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본 거지 실질적으로 그 바람이 아닌 문화를 가지고 정치는 치러봐야 된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약간 좀 알려진 업무를 하시는 분이랑 이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좀 개방된 공간에서. 근데 옆에 어르신들이 내 술 한 잔 받아 내가 당신 집안 어르신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정자세로 무릎을 꿇고 되게 두 손으로 공손하게 술을 받아서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술 드시는 때 그걸 하셔서 이게 뭔가 정치를 하려면 이 정도의 어떤 멘탈과 마음가짐과 자세가 있어야 되나.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알겠어. 너무 특정됐나요? 네. PC죠, PC. PC. 네, 제가 PC로 지금 PC로 상정이 됩니다. PC로. 예, 그래서 제가 뭐 감동 아닌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정치는 정말 그렇게 하는 건가 봐요. JK님이
그러면 지금 선거 준비하시는 그 뭐 부승현 대변인님은 뭘로 걸어 다니시냐고 무릎으로 걸어 다니시냐 아니면 선거 이기려면 저는 발가락으로 걸어 키가 커서 상당히 핸디캡이에요. 뭐냐면 저는 항상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눈높이를 낮춰야 근데 되는데 내려보게 되시는군요. 허리. 키가 크니까 뭐 어디 무슨 식당이나 아니면 천막이나 이런 데 가면요. 쪼그려 앉아. 뭐 남성들은 다르고 쪼그려 앉아 쏴 하잖아요. 네. 그 한쪽 무릎은 꿇고 그래서 그분이 저를 이렇게 약간 내려다보게. 아, 그게 딱 자세를 네. 연구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여기 키가 크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아니 유권자가 막 이렇게 쳐서 올려보면 이게 키가 큰 게 오히려 네,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선거판이군요. 태도에 있어서는 확실히 불리한 핸디캡인데. 아니 네. 김종욱 교수님도 아까 이경 대변인님한테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하셨던 거는 뭔가 이게 결단이 서셨나 봐요. 아, 예, 뭐 저는 저 생각하는 데가 있고요. 근데 와, 이걸 여기서 얘기하면 되나? 이런 게 있어서. 오늘 최초 공개네요. 아니, 최초 공개 아니고 다 여러 아세요. 공개, 다 알고 계실 다 저만 알고 몰라서. 아니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저 몰라요. 아직 얘기 안 했죠. 아직 얘기 안 했고요. 아니 저 몰라요. 저, 해주세요. 아니, 해주세요. 아직 최종 결정 안 했는데 이제 은평 그래. 와, 지금 살고 계시는데. 예, 제가 거기 28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교훈 후보보다도 강서구에서 한 23년 정도 사셨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되시는 거 아닙니까? 19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이, 19년이 훨씬 오래 사셨네요. 28년. 28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저 대전에서 최초- 30년 넘게 살았어요. 다들 난리 아니네요. 하여튼 제가 가정을 꾸려서 처음 꾸려서 거기서 뭐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저 뭐 18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겠습니다. 네, 다들 장난 아니십니다. 이게 뭐 이 상황에서 이제 뭐 은평을 예. 고려하신다고 하니까 한 1년 전에 막걸리 먹으면서 말씀하셨던 1년은 안 됐고요. 1년 막걸리 안 먹은 됐나요? 지 한 4, 5개월 전에 같이 아니, 4, 5개월 요 앞에서 아니에요. 막걸리 먹었었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요 앞에서. 아무튼 네, 너무 뭐, 사담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네. 아, 너무 지금 방송을 사유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니요. 일단 뭐 그래도 은평을.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막 의견들도 많이 주고 시청자분들 계시는데요. 모르실 거예요. 저 대전만 말씀드렸잖아요. 대전 유성을입니다. 유성에서 꼭 국회 대전 입성하는 유성, 유성 그 매직.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예.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똑순이. 저도 얘기해야 되는 용인 거 수지이신 예, 걸 저는 저는- 댓글 보고 알았어요. 저는 용인 수지입니다. 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용태리님께서 어떡해. 은평 28년 해가지고 또 예, 댓글 그걸 올려주셨고요. 이제 피켓팅을 그렇게 해야겠네요. 은평 28년. 저 명절 현수막 지역의 어르신들이 걸으라고 했던 문구가 있어요. 그걸 대전 알려주세요. 30년 유성 구민 이경입니다. 아. 이걸 걸으라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다 거의 한 10장을 걸었어요. 네, 그래요. 제가 대전 사람 그게- 좀 많이 모르신다고.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꼭 하십시오. 아니 저는 용인 산지 초등학교 때 다들 네. 네. 아니 안 그래도 키가 커서 핸디캡이다 이랬더니 키가 대관절 몇이시냐고 하여튼 질문이 많이 올라오네요. 저 180입니다. 예. 음. 좋으시겠습니다. 실제로 더 커 보이시죠? 아니 저희가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얘기까지 그러면 왔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대해서 또 선수로 등판도 하셔야 되고 교수님 여러 준비 그리고 셈법이 지금 복잡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 뭐 추가 기소도 막 이루어졌고요. 막 분리해가지고 기소하고 하여튼 여건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민주당 선거 어떻게 치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제 10월 11일 날 강서구청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정감사에서 얼마만큼 능력을 보여주냐 문제인데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감 있게 싸워줄 것이냐. 이제 첫 번째가 최수근 상병이나 박정훈 전 수사단장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그런 울분들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이건 제가 볼 때 특검 이미 태웠으니까요. 네. 패스트트랙에. 두 번째는 홍범도 장군 충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자주 독립된 국가의 정체성 문제가 걸려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인데 이 부분들은 국민들 70~80%가 소위 한쪽 방향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마만큼 자기의 진심처럼 이 문제를 생각하고 뛰어갈 것인가라는 문제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일과 두 번째가 이제 국민 다수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 오성 참사 문제, 이제 사국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잼버리 문제,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문제, 그다음에 방송장악 업무 지금 노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장악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회가 좀 민주당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이 두 가지하고 하나가 경제 위기 상황이 경제 위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경제 위기는 근본적으로
민생의 도탄을 의미합니다. 살기 힘든 거죠. 살기 힘들면 정치를 고민하기도 힘드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정치가 눈에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산국회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과 또 나름대로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이 저 사람들에게 표를 다시 주면 지난 국회와는 다르게 새로운 국회에서는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 능력이 있게 뭔가 밀고 나가겠구나, 이런 좀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무엇보다 잘 싸워야겠죠. 현 정부랑 잘 싸우고 유능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댓글 좀 더 말씀드리고 좀 마칠까 합니다. 일단 룬건이 구속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정말 은평 28년 화이팅 해서 되게 그 관련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뭐 부승찬 대변인님, 이경 대변인님 다 정말 응원한다고 국회에 꼭 들어가서 국민들 잘 대변해주고 잘 싸워달라고 본인들 목까지 정말 이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밝혀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지금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4,000분 넘게 함께 해주셨고요. 정말 그만큼 뜨거운 관심을 가진 이슈 그리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정치 현안 짚어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스펙스 끝판토론 저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